네, 안녕하세요. 예, 민법, 저희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건이라고 하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문자,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변리사 시험, 우리는 1차 설명회니까 1차 시험에 대해서 개관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민법 강사다 보니까 일단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제일 얘기를 많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좀 알아보셨겠지만 변리사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그냥 객관식이에요. 오지선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정답 골라내면 되는 이런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논술형입니다. 2차 시험 이제 여러분들 백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는 이런 문제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들만 사람들만 2차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1차 설명회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논술형에 대한 얘기는 배제하고 객관식 시험에 대한 1차 시험만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과목은 이제 3과목이 있는데 산재법 있고 이제 민법 있고 자연과학 이렇게. 이 산재법 안에는 특허법하고 상표법하고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 특상지 이러는데. 그래서 산재법에 이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3과목. 그다음에 이제 민법은 단일 과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이렇게 한 과목. 자연과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물화생지. 그래서 물리화학, 생물치학, 그죠? 그래서 자연과학은 4과목, 그죠? 그래서 이제 3과목. 1차 시험은 전체적으로 이제 3과목 보게 되고요. 각 100점씩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300점 만점이 되고. 문제는 각 40문제씩입니다. 산재법도 40문제, 민법도 40문제, 자연과학도 40문제. 그러면 40문제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이 배점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맞추면 2.5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문제, 2.5점.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1차는 전부 다 객관식 시험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산재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나중에 제일 많이 써먹어야 되는 법이 이제 산업재산권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2차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민법은 오로지 1차에만 있고 2차로 가면 이제 민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2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민법은 1차에서만 시험 보고 2차에 가면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민법 강사인데 민법은 객관식 시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논술형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2차 논술형 가면 민소법이라고 과목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민법은 이제 객관식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도 물론 이제 2차 가면은 선택해서 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일단 자연과학 이제 1차는 물화생지 4과목이고 객관식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목 개관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과목 개관했고, 시험은 우리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오늘 2월 2일이죠. 2월 1일인데, 올해 1차 시험이 2월 15일에 있습니다. 이게 셋째 주, 대부분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럼 이제 내년 여러분들은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이쯤 오셨으니까 당장 이 시험은 이제 좀 무리고, 그죠? 이제 이미 접수도 끝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딱 내년에 26년 2월에 있을 거죠? 26년 2월에 있을 1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이것도 아마 26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제가 날짜는 지금 달력은 안 봤는데, 올해는 이게 1일이 토요일이어갖고 좀 빠르게 됐는데, 보통 20일쯤에서 이제 2월 20일쯤, 그죠? 20일 전후에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의 수험 기간이 되는 거죠. 1년의 수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변리사 시험은 저희 여기 이제 학원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변리사 시험 학원 커리큘럼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시험을 보면 우리 이제 보통 3월에 개강하잖아요. 올해도 이제 3월 초에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도 이제 우리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니까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수험 기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25년 시험 2월 15일에 시험 끝나고 3월부터 이제 개강해갖고 기본 강의. 그래서 기본 강의 한 5월 중순까지 합니다. 5월 중순. 민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을 기준으로 하면 3월에서 5월 중순까지 이제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해갖고 한 7월쯤까지 중급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객관식 강의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중급, 객관식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이제 뭐 대강 그 시험 일인 뭐 일정이나 뭐 이런 강의 커리큘럼 개관을 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진입을 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면 이 산재법의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컨대 특허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생기고 그런 거는 민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이 1차 시험 과목에 들어있는 건데, 1교시, 2교시, 3교시지만 이 모든 법학의 기초가 민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우리 시작하자고 시작하면 민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은 주로 이제 민법부터 저희는 종합반은 이제 그 민법하고 특허법하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연과학 빼고 법학 과목은 민법이나 특허법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을 이렇게 시작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그 오늘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2장짜리 요거 이제 제가 그 민법 공부 방법론을 하고 자료가 나갔는데 보시면, 자, 로마자 1번의 민법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굵은 글씨 보시면,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줄 우리 밑줄만 따라오세요.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자, 얘는 3과목인데 100점. 그죠? 얘는 4과목인데 100점. 근데 민법은 딱 한 과목인데, 단일 과목인데 100점. 그죠? 이 민법 한 과목이 얘네들 합친 것보다 적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 한 과목의 양이 이제 뭐 엄청나게 방대하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기본 강의, 우리 시작하면 기본 강의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이 기본 강의가 50회입니다. 민법만 50회입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강의하니까 이제 일주일에 5회씩 10주가 걸립니다. 10주. 그러면 보통 보면 이제 3월에 시작하면 5월 중순 넘어가면 그쯤 끝납니다. 그죠? 보통 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죠? 딱 한 번 보는데 이렇게 이제 오래 걸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다음 문단 보시면, 밑줄에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민법이 단일 과목이라고는 했지만 그 안에 또 대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목차는 있어요. 그냥 보시면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뭐 민법을 한 번도 안 봐보셨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있는데, 이 채권법은 총론과 강론이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단어로 나뉘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죠? 물론 이 뒤에 가족법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민법은 가족법도 포함인데, 우리 변리사에서는 가족법이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이제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아까 40문제라고 그랬는데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채권법은 총론, 강론이니까 채권법은 이제 합쳐서 16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 18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맞춰서 나오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린가 하겠는데, 여러분 소유권, 그래도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래도 뭐 사회 시간에 뭐 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건 물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저도 뭐 이제 뭐 제 휴대폰, 뭐 제 시계, 뭐 제가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 이러는데, 이 시계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즉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매매계약이라는 걸 체결해갖고 상대방이 저한테 너 나한테 팔기로 했으니까 내가 돈 주면 너 시계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게 채권이에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물권의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과정을 거치고 물권이 변동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 내용을 알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물권과 채권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채권 총론도 채권 강론하고, 이거는 당연히 채권법의 총론과 강론이니까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민법 총칙은 이 물권법, 채권법의 기본 그 통칙적인 공통되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법 총칙도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게 그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써놓은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야, 내가 민법 총칙을 잘하고 싶다 그래서 민법 총칙만 100번 읽었다. 민법 총칙 도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 이걸 알려면 여기 공통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리사 시험에 진입을 하면은 회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회독.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봤다 1회독. 그죠? 그래서 끝까지 다 보고 와서 한 번 더 봤다 2회독. 그죠? 그리고 한 번 또 돌아와서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3회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민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조문과 교재는 처음부터 끝에 이런 순서가 있지만 이 민법의 내용은 순서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 그죠? 그래서 1회독점 했다 그러면 대강의 윤곽은 그려지죠. 아, 민법 총칙에 무슨 내용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죠? 이런 게 윤곽이 그려지고, 그 다음 돌아와서 2회독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법 총칙 처음 볼 때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봤던 내용이, 아, 요게 뭐 요런 얘기가 되겠구나. 그죠? 그런 식으로 살살 이해가 돼.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그죠? 이 뒤에 있는 걸 안 상태에서 이걸 봐야, 그래야 민법 총칙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볼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판례라는 걸 말씀드릴 건데, 이 판례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인데, 대법원에 어떤 사건이 들어오면, 야, 우리 사건은 민법 총칙 사건이다, 이런 거 없어요. 사건 하나가 이 민법 총칙 내용, 물권법 쟁점, 채권법 쟁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 판례가 여기부터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이걸 봐내. 1회독 때 1회독. 뒤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이걸 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밑줄 좀 읽어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리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민법 총칙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물권법 볼 때도 채권법 내용이 계속 나와요. 물권법 볼 때도 채권법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이거는 뭐 사실은 좀, 이거는 뭐 사실 그 넘기 힘든 벽은 아니에요. 이게 민법은 우리 그 수험기간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민법은 한 권의 그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죠? 아니, 민법 총칙 안 해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 내용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수학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뭐 덧셈 뺄셈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1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3 내용까지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세 번째 문단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민법 3회독 하려고 그러면 아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기관식 강의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 왜 그래?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저절로 이렇게 3회독 따라오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 따라하고 한 10월쯤까지 3회독 정도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민법이 좀 각 단원이 막 연관이 되면서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셋째,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을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 좀 또 앞부분의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양은 많은데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좀 압축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까 결론을 내보면, 자, 밑줄 쳐.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제가 아까 민법 총칙만 100번 봐도 민법 총칙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지. 그죠? 끝까지 가서 보고 돌아와서 봐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뒤에 온 내용이 연결되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래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꼼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법학을 공부할 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그냥 넘어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자, 굵은 글씨 써놨죠. 이제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특히 이제 독학이 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 강의하면,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 판례부터 이제 뒷부분 그 물권법, 채권법 내용이 섞인 판례들이 민법 총칙에서부터 막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강사들이, 저 같은 강사가 민법 총칙 나가면서도 이 뒤에 물권법 내용, 채권법 끌어다가 설명드리면서 뭐 사례 그려드리고 막 이러면서 당장 이해시켜 드리죠, 그죠? 그거를 들으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 때. 그죠?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해서 한 3회독 정도 하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민법이 좀 잡힌다 얘기죠.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10월 때까지는 강의에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때까지는 이제 강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월부터 2월까지 보통 한 5개월 정도가 남는데, 이때가 이제 마무리 기간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때가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태까지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여기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객관식 강의 끝나고 나면은 짧게 뭐 2회, 8회, 뭐 8회짜리 조문 강의, 뭐 2회짜리 뭐 최신 판례 강의, 이렇게 짧은 특강 형식만 있고, 이 뒤로 가면 강의 부담이 없어져요. 그죠? 이 뒤에는 강의는 별로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강의 듣고 배웠던 거를 열심히 자기가 반복해갖고 이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력이 이제 이렇게 늘면 좋겠지만, 법학은 이렇게 안 늘어요. 이렇게 깔다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법학의 특성이 이게. 그래서 이 시기를 되게 답답하게 이제 잘 못 보내시는 수험생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요때 좀 뭐 진도 좀 밀리고 그런다 그러면 이때는 티가 안 나요. 여기서 티가 나지. 꾸준히 잘 따라오신 분들은 쫙 올라가는데, 그죠? 중간에 뭐 진도 밀리고 막 이런 분들은 이 쫙 올라가야 될 시점에 진도 채우고 뭐 이 부족한 뭐 이러고 있다 보면은 이러다가 시험장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 좀 이제 개관을 좀 해드렸다. 그죠? 그럼 이제 로마자 2번 가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지워볼게요. 이번엔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제가 이거 이거는 사실은 자연과학 선생님들한테 들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자연과학에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온답니다. 그죠? 이게 보통 이제 그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공 계열이고, 물론 문과생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좀 이과생 쪽이 좀 많으셔요. 그러면 이과생이면 과학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게 각자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전공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과목에 통달하신 분은 별로 보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갖고, 물라생지 4과목인데, 이공 계열인데도 이 자연과학 60점 넘기기가 힘들답니다. 60점. 그러니까 합격자들, 1차 합격자들 작업 평균 점수가 한 60점 정도 된답니다. 이거 70점 만점은 대박이라고 합니다. 70점 만점 대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 그 변리사 시험을 출제하는 그 관리하는 기관이 이제 산인공이라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는 공인데, 거기서 이제 출제위원들한테 이제 그 제시하는 그 커트라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변리사 1차 시험에 커트라인 제일 많이 나온 게 76에서 77 사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커트라인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진짜 어려웠을 때는 70점대 초반의 커트라인 형성된 때도 있고, 문제가 너무 쉬웠을 때는 80점이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커트라인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많은 커트라인을 보면 76에서 77 사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쉽거나 극단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76, 77 사이에서 이제 그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는데, 이게 자연과학에서 60점 맞으면 이 모자란 점수 이거 어디서 채워야 돼요? 여기서 채워야 돼요. 이거 90, 90 찍어줘야 돼요. 이상으로. 그래서 법과목을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죠. 자연과학은 워낙 각자 전문 어렵기도 하고, 각 과목이 또 어려운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렵대요. 60점 이상 맞기 힘들대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뒤에 이제 오늘 자연과학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제 자세한 부분은 또 그분들에게 들으시고, 저는 요 정도. 그죠? 그래서, 민법하고 선제법을 고득점하지 않으면 1차 합격이 힘들구나. 일단 그걸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이제 그 밑줄 보시면, 이렇게 민법이 위에 뭐 양도 많고 이제 반복해야 되고 그래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 정복하는 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 커트라인 점수 같은 거 보면은 민법 점수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연과학 점수 맞기 어렵고 여기서 점수를 뽑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민법을 그렇게 열심히들 공부를 하셔요. 그래서 1차 합격생들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대부분 이제 90점 넘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이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80점대만 맞아도 이제 합격이 가능하긴 한데 좀 특수한 경우고, 그래서 민법을 최소한 90점 정도는 좀 맞아줘야 된다고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2페이지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뭐 공부는 사실 도사들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있는 얘기들은 그 뭐 좀 잔소리 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이해와 암기에 반복되어 있고 괄호치고 제가 암기의 중요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공계열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넘어가고 계속 반복해갖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도 좋지만, 물론 이거 어떻게 우리 민법 많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암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기본이긴 한데 암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칙은 선 이해 후 암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선 암기 후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꽤나 많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외워두고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결론만 그냥 바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문단에 굵은 글씨 있죠. 암기를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저 이거 뭐 모의고사 봤는데 이거 뭐 내가 이해해서 맞춘 게 아니라 뭐 외워서 맞췄다. 그럼 이거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아니, 이해해서 맞추나 외워서 맞추나 뭐 2.5점 똑같은데,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이해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암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특히 법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의 치중에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우리 법학을 할 때는 좀 필요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짜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뭐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그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요걸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2번.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인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깔아드렸지만 우리 민법은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 객관시험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논술형은 아예 시험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단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객관식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객관식은 뭐 이론을 알거나 뭐 조문이나 판례를 안다고 해서 바로바로 풀리지 않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객관식 연습이 따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강의 제가 아까 적어드렸는데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이 동네 뭐 강사님들, 민법 강사님들도 그렇고 이 객관식 강의 시작할 때까지는 객관식 안 봐요. 그죠?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까지 이제 이 기본 지식 이론 공부만 하다가 요때 비로소 이제 객관식이 시작하는데,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객관식 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객관식을 좀 병행하는 스타일이다. 뭐 이거는 뭐 강사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 객관식을 이제 병행을 하는데, 제 교재가 이따 저기 나가시다 보면 그 교재 견본이 비치가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 민법 시리즈라는 걸 씁니다. 이게 기본서가 있고요, 객관식 문제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X 지문집 이렇게 저는 이제 세 가지 교재를 쓰는데, 제가 아까 양이 많다고 그랬죠. 이 기본서만 해도 980페이지쯤 됩니다. 980, 거의 1000페이지 육박하고, 객관식은 더 많습니다. 거의 1300페이지 육박합니다. 1300페이지. 그리고 OX 지문집은 요거는 쫙 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600페이지 되려나. 그래서 이 객관식 포인트 민법 객관식 문제집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민법 시험이 우리나라에 변리사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도 있고 뭐 노무사 시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민법 시험들은 다 거의 대부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망라적인, 그러니까 두껍죠. 1300페이지, 그죠? 근데 요 OX 지문집은 오로지 변리사 시험하고 변호사 기출 지문만
예. 그리고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문제 원형대로 이제 오지선다로 넣어놨는데, 이 OX 지문집은 지문별로 다 쪼개가지고 순서대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 기본 강의하면서는 이제 기본서를 위주로 쓸 텐데, 기본 강의할 때는 기본서를 위주로 쓸 텐데, 이거를 처음부터 잡는다?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죠? 이 두꺼운 문제집을 처음부터 잡고 푼다 그러면 오히려 효율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얇은 거, OX 지문집. 그죠? 요거를 기본 강의할 때 같이 나간다. 그래서, 자, 기본 강의 1회차 강의다. 그럼 제가 1회차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하는 OX 지문집. 그냥,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우리 민법은 예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 수업 들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기본서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을 일단 읽으시고, 정도.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늘 나간 진도만큼의 OX 지문집, 기출문제. 쉽게 얘기해서 이 OX 지문집이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지 않으니까 좀 부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갖고 오시면 제가 2회차 강의 때 지문집 한 2, 30분 시간 내서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잠진 또 나가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는 이때 가서 객관식 잡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 강의할 때부터 기출문제 정도는 보면서 가자, 이런 취지죠. 그죠? 그래 놓으면 나중에 요 8월쯤 가갖고 객관식 강의, 이 두꺼운 객관식 문제 잡을 때 부담이 좀 덜 합니다. 왜냐하면 600페이지만큼은 이미 기본 강의 할 때도 보고 중국 강의 할 때도 보면 이미 기출문제 2회독이 돼 있는 상태.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객관식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겠죠. 그죠? 그런 취지에서 저는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좀 병행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게 이제 이쪽에 2번에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결국은 객관식 점수 잘 맞는 문제니까 1차 시험은. 그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 연습은 좀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가시면서 저 기본서하고 OX 지문집하고 객관식 문제집이 3개 다 견본이 비치가 돼 있으니까 내용은 보지 마시고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두께만. 그죠? 그래서 기본서 1000페이지쯤, 뭐 객관식 1300페이지쯤, OX 지문집은 막 600, 700페이지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3페이지 가시죠. 3페이지 가셔서 이제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자, 민법을 내용으로 나누면 조문, 아까 나온 단어인데 이제 판례, 그 다음에 이론, 이렇게 이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말 그대로 법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 그 조문, 그죠? 법 규정. 이 우리나라 민법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008조까지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법 빼니까 1조부터 766조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법 조문도 이제 타법에 비하면 조문이 되게 많은 거긴 한데, 이 많은 조문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규율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문이 비어있는 부분도 있고, 조문이 써있긴 써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걸 채워주는 게 판례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그랬어요. 대법원 판결문.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뭐 고등법원 판결문도 있고 지방법원 판결문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판결문까지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론이라고 있는데, 이 이론은 뭐냐면 우리 대학교에서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우리 대학교에서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미 조문이나 판례 뭐 있는지 다 아시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조문이나 판례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방향, 그죠? 지금 있는 뭐 조문이나 판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견해 대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A 사건이 있을 때 어떤 교수님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게 맞다 이러고 견해 대립, 이 과정에서 이제 판례가 나오고 이제 쌓이면서 민법이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판례가 있지만 뭐 잘못돼서 변경이 되는 판례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이다. 그죠? 자, 그러면 시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인데 이게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왜? 아, 이거 A 교수님 이렇다고 그러는데 B 교수님 이렇다고 그러면 OX 판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민법 시험 문제 별사 뭐 거의 대부분의 민법 기출 문제가 그래요. 보시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의함이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요. 거의 모든 문제.
그죠? 그래서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게 판례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판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80% 이상, 80% 이상이 판례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론은 이제 5% 미만. 5% 미만.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매우 낮죠. 이론은.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판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문에 있어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이 조문, 그 다음이 이론, 이런 순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조문의 중요성 둘째 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뭐 판례 약 70% 써놨는데 사실은 좀 더 나와요. 그죠? 그래서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로 이렇게 이제 출제 비중이 있는데, 그러면 판례가 중요한데 제가 왜 제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을 써놨을까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지만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와요? 조문에서 나와요. 조문이 없거나 비어있거나 아니면 조문이 있는데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걸 판례가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례를 제대로 하려면 조문의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죠?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맨날 이거 연초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시간 부족 때문에 조문을 많이 못 보고 판례만 보고 막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문을 경시하시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조문을 좀 잡고 가는 습관을 일러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의 중요성 3번 보시면, 그래서 그 첫째 줄 아래 문단 보시면, 아래 밑줄 보시면,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해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굵은 글씨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조문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가시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반드시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잘 들여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조문이 멀어져요. 그러고 싶어서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험생이 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니까. 판례 보기도 바쁘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실제 시험장 가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조문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두 문제 틀리고 떨어져서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문단. 자, 결국 이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 다음 줄.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뭐 관련 판례, 관련 지분, 그러니까 조문 하나만 읽어도 이게 당사자들이 막 떠오르고, 막 이해관계가 떠오르고, 뭐 관련 판례, 기출지문 막 이렇게 떠오른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고수지. 그죠? 그 정도로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되겠어요?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이걸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한 3회독 이상쯤 돼야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그래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요게 잘 되면은 민법이 좀 탄탄해져요.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처음에는 뭐 무슨 소리 하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데,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만 잘 길러놔도, 습관만 잘 길러놔도 성공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나중에 조문이 멀어져요. 손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수험생은 너무 더워서 맥주 한잔 하러 갈 때도 조문집 들고 가야 된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버스 타고 다닌다, 지하철 타고 다닌다, 멍하니 다니면 안 돼요. 조문집 보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잘 길러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멀어진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교재에 선택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수험서 플러스 vs 그냥 교과서라고 표현할게요. 별다른 표현을 교수님 교과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교과서. 그러니까 저 같은 변리사 시험을 위해서 강사들이 쓴, 제가 아까 포인트 민법 말씀드렸는데, 제가 쓴 포인트 민법은 오로지 수험을 위해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예요. 이거 980페이지쯤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인데 이제 이론서죠. 대학교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교과서. 그죠? 그럼 내가 이제 그 뜻을 품고서 변리사 시험 공부하는데 이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민법 하나 보는데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것만 봐도 사실 민법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학술적으로 따지면 교수님 교과서가 훨씬 훌륭한 책이죠. 당연히. 저도 인정하죠. 그죠?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이걸 받다가는 사실 시험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해서 쓰여진 수험서를 보는 게 맞겠다. 그죠? 그게 이제 4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교재에 선택되어 있는데 저명 교수님들의 저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이제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책이지만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디 관심 많다고? 여기 관심 많잖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2000페이지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려면 수험서가 맞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복습의 중요성인데,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학습이죠. 한자로 써놨는데,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그죠?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중요해요. 그죠? 왜냐? 게다가 우리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4페이지 가보실게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수험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선생님 강의 들을 때는 다 알겠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복습이 좀 덜 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와야 소용없으니까 예습은 필요 없다 그랬는데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즉 수업만 들으면 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게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복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죠?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는 거 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밑줄을 안 꺼했지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조문 읽고 이제 기본서 설명해드리고 OX 질문 풀어드리고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강의 듣고 기본서 정독하고 이제 OX 질문집까지 풀어오고 이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요. 3월에 기본 강의 시작하면 그죠? 이거 진도 안 밀리고 끝까지 해낸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변리사 시험 진입하실 때는 각오도 단단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오늘은 하루만 쉬자 그러면 진도 밀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그죠? 제가 아까 어디서 티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선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마무리할 때 티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이다. 배울 학보다 익힐 습이 더 중요하다. 그죠?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시면 여기 이제 마지막 말인데 공부할 분량에 조절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수업할 때마다 그리는 그림인데 24년 문제, 23년 문제, 22년 문제, 21년 문제, 20년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안 나왔고 이후에도 안 나오는데 23년에만 나왔던 지문이다. 그죠? 이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매년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이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둘 중에 비교하면 사실 이게 제일 크지. 그죠? 수험생들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뭐 지금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나이에, 그죠? 이거 내가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눈길이 가요. 그죠? 이거는 사실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공부할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요. 그죠? 그럼 제가 아까 이제 요 얘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 이쪽이 좀 그러죠. 아까 이제 3월에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말에 시험 본다 그랬죠. 그죠? 이게 26년 2월일 거고. 25년 이제 3월에. 그죠? 25년 3월에 기본 강의 시작해서 1년 수험 기간 지나고 26년 2월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아까 기본, 중급, 객관식, 강의로 1회독, 2회독, 3회독하고 요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는 강의 부담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실력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요때 최소한 3, 4회독 정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보통 한 7개월에서 8개월 되고 이때는 이제 4에서 5개월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때가 더 짧죠.
이때가 더 짧은데 이때 집중적으로 3, 4회독 정도를 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보면 대부분 한 6, 7회독 정도 나오죠. 이때부터 1년간 해보면은 한 6, 7회독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돼야 이제 시험장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공부할 분량을 이렇게 넓히는 수험생들은 민법만 넓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인의 그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법에서 늘리고 뭐 자유과학 가서 또 늘리고 특박과 가서 또 늘리고 그러면 남들은 요만큼씩 빡빡해서 가는데 이만큼씩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공부의 양을 막 이때만 나오고 안 나오는 건데 이거 본다고 막 이렇게 시간 뺏기다 보면은 1년 내내 3회독도 못하고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끌려 들어가는 시험장에. 그럼 합격이 돼야 안 돼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 매년 나오는 거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시험에 합격시키려는 강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아까 포인트 민법도 있고 포인트 민법 객관식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객관식 1300페이지인데 사실 이 문제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죠? 이 문제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기출이 된 거니까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그냥 다 되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이게 생기니까 막 이 책에도 없고 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면서 저한테 질문하고 막 그래요. 그죠? 있을 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분량은 함부로 늘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수험 기간에. 그죠? 그래서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이 조절되어 있죠. 따라와 보시죠. 자, 기본기하 절제가 중요하다. 밑에 보시면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적 호기심 얘기를 또 해보죠.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조문 있고 판례 있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지? 보면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요. 그럼 궁금하지 이제. 그죠? 지적 호기심이 막 발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연구하고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시는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어요. 민법은. 민법 막 그냥 20년 이상 연구하신 저명 교수님들도 야 민법 어렵다 이러시는데 그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수험생이 되면은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는 구별이 돼야 돼.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민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더 넓고 깊게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컴보한답시고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더 있지는 않은지 막 불안해하면서 책에도 없는 판례를 찾아가면서 막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한다. 그죠? 이러면 불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있는 것만 잘하고 간다. 이런 생각이 제일 좋아요. 아래 밑줄 또 보시면 이 수험생활에 있어서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불안감. 야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더 나아가서 뭐 여기서 나오면 어쩌지?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항상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만 개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죠? 그런 걸 책에다 담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자기만 몰라요? 다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출제자들도 이런 거 출제할 때는 이런 걸 정답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오지선다라 그랬잖아. 다른 지문에 답이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답 고를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제가 이거 단언하는데 두 번째 6번의 두 번째 문단이죠.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알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에요. 물론 이 시험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또 이제 수험생들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진입하시는 분들 수준도 높고 게다가 수험생들도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는데 사실 이제 사법 시험이 없어지고 이제 변호사는 로스쿨 쪽으로 가버리고 그냥 단순히 시험만 봐서 자격증 딸 수 있는 최고의 자격증이 변리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몰리기도 하고 그만큼 수험생 수준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매우 좀 어려운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맞춰야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특히 1차 시험은 남들이 맞추는 것만 다 맞춰도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언하는데 1차 시험은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걸 못 맞추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다음 줄.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을 잘 억제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서 그만큼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굵은 글씨죠.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 이런 걸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장 가면 어디서 딱딱 찍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면 합격해서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은 함부로 들리는 게 아니다. 되셨죠? 그래서 민법 공부 방법론과 섞어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1차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종합반도 그렇고 3월에 시작해요. 민법 기본 강의도 3월에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월 2일이죠. 오늘이. 쉽게 얘기해서 한 달이 남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남들이 다 3월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출발점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2월 2일에 앉아있다는 거는 남들보다 한 달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남들보다 한 달을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아직 진입 여부가 고민이셔서, 진입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쉬운 시험 아니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시험 본다고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못 얻으면은 한 3년에서 4년, 많게는 막 6년, 7년 정도가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져 버려요. 그냥. 결과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입 여부가 고민이시다 그러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시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한 달 날려버린다? 그러면 이 어드밴티지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은 신중하게 하시되 오래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진입할 생각으로 왔다 그러면 진입 여부가 결정이 되신 분들은 바로 내일부터 그냥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당장 인강이든 뭐든 그냥 끊어갖고 시작하셔야 돼. 그래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갈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수험생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이때는 뭐 일주일이 우습지만 이때 가면은요 일주일이 진짜 피 같아요. 여러분들 이때 가면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달을 미리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것 자체가 한 달을 미리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니까 이거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민법이든 특법이든 뭐든 그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25년 새 강의는 이때 시작하지만 작년 강의도 상관없어요. 특히 민법은 이게 개정이 자주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작년 책 갖고 작년 강의 한 달 보시다가 나중에 새 강의로 넘어올 때 뭐 책 필요하다 그러면 새 책 그러니까 법학은 계속 판례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매년 책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강의를 들으실 때는 작년 책을 보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하시면 나중에 연락하실 방법 다 생길 거예요. 생기면은 연락하시면 제가 새 책으로 바꿔드리고 다 그런 거는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한 달 이거 그냥 날려보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시작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미 나 진입해야겠다 결정하신 분들은 당장 오늘 밤에 그냥 인강 끄고 내일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또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자연과학 교수님한테 이제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고 뵙고서 실제로 이제 민법의 지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